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5만 가지 의심과 집안의 경제가 흔들렸고 아내의 계속된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껴 오로지 헤어지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황당하고 아주 아찔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늘 같은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는 아내에게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커피숍은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었고 분명 여자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오직 제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걸 짝사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내는 정말 제 이상형을 그려놓은 것 같은 외모였죠. 피부는 새하얗고 머리는 어깨선 넘어 찰랑거리는 스타일에 웃는 모습도 어찌나 예쁘던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커피 잔을 든 손까지도 너무 우아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우연하게 보았고 딱 한 번만 더 마주치면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그 커피숍을 갈 때마다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에 뭔가를 적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앞에 땡땡그룹에 다니는 34살 도연수라고 합니다. 사실 그쪽을 본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용기 내서 인사드려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내는 제가 말을 걸자 생각보다 더 많이 당황해했고 아예 무슨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하는 아내를 보니 제가 하는 행동이 너무 실례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분위기상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단박에 거절당할 것 같기에 저는 그저 제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카페를 나와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재 아내와 그때 5분 남짓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실제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저는 그녀에게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꿈에 그렸던 이상형을 만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아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 커피숍도 더 이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별로였나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하기도 하고 오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몇 달 후 제 아내가 커피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다시 나타난 그녀가 저는 그토록 반가웠지만 쉽게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저를 부담스러워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과는 달리 두 번째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불러주는 아내의 인사에 너무 기쁜 나머지 바보같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웃겼는지 아내 역시 웃어주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의 사실을 들어보니 그날 아내는 제가 준 연락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러한 만남은 처음이었고 심지어 자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남자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아내도 저의 말투와 외모가 싫지는 않아서 연락을 하려고 쪽지를 찾아보는데 그만 쪽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커피숍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감기에 걸려 그동안은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커피숍에 나왔는데 마침 저를 만난 거라고 했어요. 자신도 한 달간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저녁에 아내를 만났고 식사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올해 28살이었고 저와는 6살 차이가 났죠.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그녀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저를 한번 만나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온갖 열정과 정성을 쏟았어요.
데이트 신청을 매일같이 했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매일같이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니 아내도 서서히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주어 저희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연애를 했고 아내는 29살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를 만나면 만날수록 지고지순한 면과 나이답지 않은 배려와 매너에 더더욱 반하였고 이 여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내가 30이 되기 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그때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뭐래도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내는 저에게 흠 하나 잡을 것 없는 말 그대로 100점짜리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덧 결혼 생활 4년차가 되었어요. 아내는 가정주부로 집안 청소며 밥이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것 없이 열심히였죠. 저도 결혼 4년차가 되니 어느새 나이가 40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신혼 때부터 노력을 많이도 했지만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난임 전문 병원에 한번 가볼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건 어때요? 왜? 나도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벌써 나이가 40이야. 조금 더 늦게 아이를 가지면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내줄 때 내 나이 70쯤 되어 있을걸. 그렇긴 한데 요즘 그런 병원 다니는 젊은 부부들 많아. 그렇긴 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내는 조금 고민이 있는 듯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이내 제 말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난임 병원 예약을 해두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외근이 있어서 나왔던 참에 집에 서류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나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집을 나서려는데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영수증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가정 경제는 아내가 도맡아했기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으니 순간 뭔가 싶은 궁금함에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 전기세, 도시가스비, 심지어 아파트 대출금 이자가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왜 이걸 안 낸 거지 까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제게 신용카드 할인이 되는 것이 있어서 자동이체를 바꾸려다가 그게 누락된 것 같다고 했어요. 본인이 이미 확인해서 모두 수납하였고 그 후 지로 영수증이 뒤늦게 나온 거라며 이미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며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하였고 시간이 흘러 다음 달이 되었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이자가 몇 달째 밀려 있으니 빠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순간 저번 달 일이 생각나며 뭐지 싶었어요. 전화를 준 은행 직원에게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냐며 여러 번 재확인을 부탁했지만 역시나 이자가 나가지 않고 밀려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고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내의 생활비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명의 카드였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0 하나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하며 손가락으로 0을 세어보았지만 1,0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바로 카드 상세 사용 내역을 확인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내역들은 대부분 현금 서비스더라고요. 아내가 직접 현금을 찾은 거였죠. 심지어 그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드로도 카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8천만 원인데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고 생활을 했을까 의구심이 생겼어요. 가정적이고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알뜰한 사람이 이 큰 돈을 대체 어디에 사용했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사실은 친정의 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돈을 좀 해드리게 되었어요. 계속 말해야지 하다가 여보한테 너무 미안해서 쉽게 말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 병원비로 쓴 돈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꼭 갚을게요.
아, 그랬어. 그랬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그걸 숨겨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래서 몸 아프신 건 이제 괜찮아? 어디가 아프신데? 네, 모두 해결했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카드 값도 제가 알아서 일을 해서 갚아 나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여보, 친정에는 당신이 모르는 줄 아니까 비밀로 해줘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숨기지 말고 꼭 말을 해줘. 우리 부부잖아.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그냥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돈을 갚으려 또 힘들고 신경 쓸 것 같아서 제가 회사의 말에 미리 퇴직금을 2천만 원 당겨받아서 카드값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전화했다며 관리비를 왜 몇 달간 안 내냐며 확인 부탁드린다는 거였죠. 진짜 이제는 많이 이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세금들, 관리비의 이자까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몇 달째 안 내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낮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심지어 집에도 잘 없다는 것이 점점 이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2시간 정도 일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늘 가던 길이 도로 공사가 있어서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아내가 웬 모르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둘의 분위기가 좋지 못해 보였어요.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대체 저 그림은 뭔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를 옆에 대고 다시 쳐다보니 두 사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에 달려가 보니 아내는 이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어딜 나갔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계속해서 집에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그걸 왜 물어보냐고 대려묻길래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비 때문에 전화가 왔기에 물었다고 하니 또 알고 있었다며 해결했다고만 하는 거였어요.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믿었던 아내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 남자와의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카드 내역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전부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뿐이라 단서라고 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며칠 후 출근을 하다가 차 키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내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럼 2시에 거기에서 만나요. 그 남자를 오늘 2시에 만나는 거구나 하고 직감을 했습니다. 여보, 왜 다시 왔어요? 차 키를 두고 나가서. 오늘은 어디 안 가? 네, 특별한 약속은 없어서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녀올게. 아내에게 오늘 별다른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거라며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차 안에서 2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집 앞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윽고 1시 반쯤이 되니 아내가 차려입고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가는 걸 조심스럽게 미행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전에 길에서 만났던 남자를 아내는 다시 만났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내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뭔가 부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그럼 사모님,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내분께 물어보시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미안해요. 일단 집으로 가요. 저는 그 남자를 붙잡았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도 커피숍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그 남자는 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이없어 하면서 제게 명함을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보고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사채 쓴 거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여보, 일단 집으로 가요. 자기야, 말을 해. 말을 해야 내가 해결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싶어서 방금 전 만났던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대체 얼마를 빌린 것인지 물었죠. 그런데 대출금은 무려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아내에게 믿음이 없는 부부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믿음이 깨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공과금 밀린 것 하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아내는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이 없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희 사이에 4년 동안 너무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친구의 소개로 점집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켜준다는 국과 부적값으로 그 돈을 전부 점쟁이한테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점쟁이를 매일 찾아갔고 매달 저와 잠자리 하는 합국날을 받아서 보적을 썼고 구술했다고 했어요. 그 많은 돈을 전부 점쟁이한테 쏟아부었다고 하니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싶다가도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고생을 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했을까 하며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매일 거기 점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날짜를 받으면 어김없이 저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시간과 장소까지도 지시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아내가 갑자기 새벽에 저를 깨워 한 적이 꽤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아내가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아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속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거나 사치를 한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로 아내가 마음고생하며 혼자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죠.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으면 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상처를 그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 무당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아내에게 그 무당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고 했어요. 아내는 이제 그런 사기꾼을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꼭 한번 그 무당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무당이 제 아내를 어떻게 홀려왔는지 궁금했고 그 정신 나간 점쟁이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상처 많은 사람을 얼마나 후벼 파고 세뇌시켰으면 지난 3년간 돈을 1억 넘게 뜯어냈을까 싶었죠. 정말 화가 났지만 아내를 봐서 참고 주말에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왔군. 올 줄 알았어. 오늘 딱 그날이었어. 우리가 찾아올 줄 알았다고요? 난 모르는 게 없어. 너희들이 같이 왔으니 이제 곧 아이가 생길 게야.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큰 잔치를 벌여야겠다. 이제 다 왔어. 점쟁이는 신이 나서 소금을 뿌리고 부채를 펄럭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쪽에 무슨 매트가 있는 곳에 저희 둘을 눕혔습니다. 아내는 원래 늘 한다는 듯이 저에게 눕는 방법을 알려줬고 자신도 그 옆에 눕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고 미친 것 같아서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꾹 참고 하라는 대로 일단은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 무당이 대나무 같은 빗자루로 저희 몸을 쓸어내리면서 무슨 주술 같은 걸 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막 배와 아랫부분을 치더라고요. 모지하면서 있는데 또 뒤로 돌아 누워서 엉덩이와 등까지 막 때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무당의 행동에 실소가 터지더군요. 이렇게 매일 와서 맞으면서 이걸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황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무당을 혼내고 싶었지만 이 짓거리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꾹 참았죠. 무당은 타작 같은 것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저는 그 무당에게 물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잔치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나이 들어 포가 많아서 쉽지 않아. 딱 한 장만 가져와. 이걸로 마지막이야. 한 장이요? 1,000만 원? 1억! 정말 황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멍청하게 보았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 저도 마침내 폭발을 했죠. 1억? 나 참, 지금 대화한 거 다 녹음했어. 이 사기꾼아. 두고 봐라. 내가 꼭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저는 무당에게 지금껏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히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다졌습니다. 물론 아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속 행위를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은 것은 맞기 때문에 무당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 달성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공갈 협박한 점과 돈을 빌리게끔 사채업자까지 연결하여 소개시켜준 것을 샅샅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평소 친했던 변호사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와 구술하였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민사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었죠.
아내가 사채를 받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무당의 이름과 사채업자의 이름이 좀 비슷하다는 게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둘은 남매 관계였고 작정하고 아내에게 사기를 쳤던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무당과 사채업자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자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했나봐요. 국가 부적 비용 일부를 돌려줄 테니 합의를 하자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사실 그 돈을 전부 받을 생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강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정말 사기꾼이 맞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 무당을 고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소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어서게 해준다고 사기를 친 것뿐만 아니라 암을 고쳐준다든지 죽을 병을 고쳐준다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망을 하며 돈을 갈취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사채업자인 자기 동생의 사채빚까지 쥐어주었던 것이었죠. 그 무당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며 국가 부적을 강요하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여 결국 그 무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죠. 저는 변호사 친구의 조언대로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그 무당에게 뜯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었어요. 결과는 모두 승소였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던 아내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고 반성을 해나갔죠. 하지만 이제까지 공들였던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사기꾼 하나한테 노란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슬퍼하였습니다. 자칫 이렇게 두었다가는 아내가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보, 난 자기랑 둘이서만 평생 살아도 돼. 아이에 대한 마음 우리 놓자. 여보, 나 정말 우리 아이 갖고 싶어요. 그래도 아이는 노력해보자. 저번에 내가 말한 난임병원 기억하지? 그때 말 나왔을 때 내가 예약해뒀어. 일단 거기서부터 다니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자. 고마워요 여보. 내가 그렇게나 실망을 시키고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줘서. 우리 이제 다시는 어떠한 일로도 서로에게 숨기는 일 만들지 말도록 하자. 우리 부부잖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자. 아내와 저는 그날 함께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아내의 간절함에 인공수정을 결정하였고 시술 날짜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에 부부상담 클리닉에 가서 상담도 받았죠. 아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돌아왔더니 아내는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본연의 모습으로 점차 돌아오면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머리 아픈 일 전부 훌훌 털어버리자고 아내와 약속을 하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둘만의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고 서로의 진심을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현재는 아내를 닮은 예쁜 2명의 딸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일을 돌이켜보면 제 잘못도 참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살 부대끼며 살면서 아내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사실 아내의 진짜 속마음과 고민을 몰랐던 남자였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평생 동반자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아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